안지원 신한금융투자 PB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지원입니다. 1부는 그래서 우리 안 팀장님께서 오늘 주제는 가만히 봤더니 연준 뒤로는 이미 유동성 회수 중, 그리고 아니 안 팀장님이 저 테이퍼링보다 또 주목할 리스트가 2개나 있다고, 리스크가. 네. 한참 정이 들려고 했는데 이렇게 안 좋은 소식만 자꾸 들고 오실까요? 네. 이따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부는 화학 정유 하반기 전망인데요. 지점장님, 요즘 네. 화학 정유 많이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시나요? 사람들의 관심은 보유한 종목이 떨어지면 관심이 훨씬 더 많이 가거든요. 예. 요즘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지금 화학 쪽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2부에서는요. 황유식 NH투자증권 연구원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화학 정유 하반기 전망, 비정상적 호황의 안정화 시기라는 다소 현학적인 제목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이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3부는 저희가 새로 시작한 코너죠. 뉴욕 증시 주간 전망으로 배수연 연합인포맥스 뉴욕 특파원을 직접 연결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오늘 주제는 6월 FOMC 앞두고 지금 뉴욕의 분위기는, 이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는 가장 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 실시간으로 받고 있고요. 질문도 대시해드리니까 많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얘기는 접고 1부 순서 우리 안 팀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 팀장님. 네. 그럼 일단 오늘 장 특징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네. 왜 또 안 좋은 소식을 들고 오셨는지 그것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상 최고치 또 찍었습니다. 네. 지난주 제가 나왔을 때도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건 또 좋네요, 또. 예, 근데 지난주 제목이 아쉬운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오늘도 조금 아쉬웠던 게 네. 지난주가 3252.12포인트로 마감을 했거든요. 코스피 예. 지수가 3252.13포인트가 오늘 지수입니다. 0.01포인트 차이라서 사상 최고치지만 최고치 같지 않은 살짝. 네. 어쨌든 최고치 나서 많은 분들이 기분은 좋으시겠죠. 예. 네, 지난 한 주에 있었던 일만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일단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7% 넘게 올랐다가 많이 빠졌습니다. 6월 11일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45%까지 빠지면서 2월부터 좀 약세를 보였던 성장주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이 경기민감주나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도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 강세를 보였던 종목은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바이오 업종이었고요. 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똑같은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이버, 카카오가 강하면서 63조 원 시가총액을 넘었더라고요. 야. 네, 시가총액 3위, 4위를 네이버, 카카오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네. 왼쪽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차트고요. 고점 대비 좀 많이 내려온 모양새가 보이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그에 비해서 좀 떨어졌던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예상치를 뛰어넘는 물가지수가 지난 목요일 날 6월 네. 10일에 발표가 됐었거든요. 미국의 5월 소비자 CPI가 5%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4.7%를 넘었습니다. 이 수치가 이제 밤 9시 반 기준으로 한국 시간에 발표가 네. 됐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한번 보고 있었는데 국채 금리가 확 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음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시 1.4%대로 쭉 주저앉은 모양새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럴까 봤더니 10년물 BEI 지수를 좀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BEI라는 거는 Break-Even Inflation Rate라고 해서 일반 국채와 물가 연동 국채의 차이입니다. 일반 국채와 물가가 연동된 국채와의 차이는 그 물가 지수 차이겠죠.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어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지표에서 위에 고점 찍고 많이 떨어져 있죠. 5월 10일 기준으로 2.54%를 최고점으로 해서 6월 11일에는 2.32%까지 떨어지면서 물가 압력이 많이 완화가 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5월에서 6월 정도를 물가 상승률의 정점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좀 안정세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도 여기에는 좀 동의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주가 많이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은행주가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경기민감주 중에서도 이따가 아마 화학 애널리스트 분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JP모건에서 금호석유 관련된 매도 리포트가 나왔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롯데케미칼 관련된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관련된 업종들도 조금 하락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에는 사실 또 3부에서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FOMC가 15일에서 16일 사이에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표를 봐주시면요. 요거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요약을 잘 해주신 표인데요. 금융위기 당시에 양적 완화를 하고 그 이후에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또 그 이후에 금리 인상을 한 그 과정을 나타내면서 이번에도 비슷하게 갈 것이다라고 시나리오를 제시한 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 예측한 표이고요. 2022년 1월부터 약 1년간 테이퍼링을 시행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가에서는 과연 언제쯤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냐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가 오늘 봤는데요. 네. 바로 이 표입니다. 연준에서 뭐 테이퍼링을 언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조사인데요. 일단 9월 달에 FOMC 때 있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3%고요. 그리고 다른 33%는 12월 FOMC를 거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은 16%가 내년 1분기를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10%가 10월에서 이제 11월 사이에 언급이 있을 것이다. 결국 대부분은 9월달 이후에 FOMC에서 공식 언급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점장님 예측은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저는요. 네. 저는 이제 그 실제로 그 테이퍼링이 일어나는 시점과 우리의 태도는 좀 갈라서 네.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점을 생각을 하는데 내년 초 정도를 봅니다. 내년 초 정도나 연말 그 사이쯤인데 실제로 내년 초에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한 10월쯤에는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투자를 하는 게 네. 투자에 필요한 보수주의 하나가 아닐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실전 투자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한 발씩 앞서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테이퍼링이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테이퍼링이 있으면 주가가 빠진다. 또 그건 꼭 아니거든요.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걸 도식적으로 네. 뇌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A는 B다 하면 그래 A는 B일 거야 하고 확정을 짓는데 네. 주식시장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테이퍼링을 했는데도 하루 이틀 주춤하다가 시장이 안 빠지면 이거 아닌가 봐? 아닌가 봐요? 이러면서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건 항상 열어놓는 태도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안 팀장님은 네.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저는 최대한 보유 편향이 있어서 그런가 늦게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FOMC로 걸겠습니다. 아이 뭐 늦게 하면 다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시긴 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유동성을 좀 흡수하는 정책이잖아요. 네. 그러면 테이퍼링을 하지 않는다고 유동성은 계속 푸는 것이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표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위의 표는 M3 통화량 증가율입니다. 미국 시장 내에서 M3 지표고요. 성장률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고 2008년도 보시면은 살짝 올라왔다가 2010년도에 쭉 꼬꾸라졌잖아요. 근데 네. 그거보다 훨씬 큰 성장세가 작년 코로나 때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장세는 조금 가라앉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에는 이제 영레포 지수라고 합니다. 레포라는 거는 연준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거랍니다. 돈을 빌려주면은 유동성이 시장에 더 많이 풀린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영레포는 연준이 시장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랍니다. 그러면 영레포가 늘어난다는 거는 시장의 유동성을 연준이 빨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수치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영레포 확대는 국채 금리에는 영향을 좀 주지 않으면서 유동성을 좀 흡수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연준이 금융기관별로 영레포 규모를 하루 한도를 300억 달러에서 800억 달러까지 확대를 시켰거든요. 네, 영레포를 좀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제 힌트를 준 건데 그 이후로 정말 급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5,500억 달러 이상의 영레포 잔고가 쌓여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연준이 그동안 계속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그 중에 한 방법 중에 하나가 영레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은행한테서 돈 가지고 오는 겁니다. 네. 은행에 주었던 돈들을 쉽게 얘기하면 가지고 오는 것을 영레포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건데 지금 저게 뭐냐면 영레포의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연준은 그동안에 계속했던 얘기는 뭐냐면 테이퍼링 안 하겠다. 그리고 금리 인상 지금 당장 안 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테이퍼링 하기 전에 한참 전에 얘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가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에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하느냐? 테이퍼링도 안 하고 금리 인상도 안 하고 게다가 저금리인데
다른 방법이 있었죠. 영래포의 양을 늘리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일부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 시장에 약간의 시그널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앞서 우리 그 안지원 PB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가 도대체 시장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건데 금리가 떨어졌잖아요. 지난 한 주에 가장 충격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아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고 그래서 테이퍼링 해야 된다고 그게 임박한 것이다라고 지표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채권 시장을 랠리를 뽑았거든요. 채권 금리가 뚝뚝뚝 떨어졌어요.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는 게 채권 가격이 오르는 거니까 채권 가격이 오르는 랠리가 있었는데 왜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한다는데 실질 금리가 떨어져 채권 시장에. 맞아요. 이건 뭐냐면 채권 시장에서는 다음 스텝을 읽고 있는 건데 자기네가 읽은 스텝은 이건 거죠. 일단 첫 번째 확실한 것은 연준이 그동안 했던 얘기가 거짓이 아니다. 네. 즉 금리 인상도 당분간에 없을 것이며 테이퍼링도 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받아들였다는 거 첫 번째 하나하고 두 번째 연준이 얘기했던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정말 일시적이다. 무슨 말이냐?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한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이번에 그래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눈에 확 띄는 게 뭐냐면 중고차 판매입니다. 중고차 가격, 중고차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그 이번 물가 상승에 상당 부분 영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머리를 우리가 조금만 굴려보면 하반기면은 자동차 반도체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신차가 많이 나오면 중고차 가격이 오르는 건 꺾여지겠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번 단계는 그럼 신차 수요가 어떻게 되고 신차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건 보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중고차로 인해서 물가 상승된 거는 하반기에는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도 별반 틀린 전망은 아니니 지금 채권 시장에서는 그런 전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저도 맥락이 있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뒤로 그래서 아까 연준이 뒤에서 이미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바로 이 말씀인데요. 지금 매월 1,200억 불씩 그 국채 800억 불 그리고 MBS 주택 모기지 증권을 400억 불씩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돈을 푸는 거죠. 매입을 한다는 건 내가 그걸 사서 현금을 주는 거죠. 살려면 돈을 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 매입 규모를 줄이는 게 테이퍼링인데 다들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퍼링을 언제 할지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사실 뒤로는 이미 다른 방식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금융위기 시절 때도 완전히 비슷하게 했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본원통화 증가율 그래프를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M3 통화량 지표를 보면은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았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상승률과 비슷한 상승률을 계속 2008년 이후에도 유지를 했거든요. 테이퍼링은 2013년도 한참 후에고 그 전부터 이미 통화량 회수는 이미 뒤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건데 그때는 연준이 초과 지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을 함으로써 유동성을 회수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이제 지준금이라고 해서 연준에 예치하는 금액인데 일정 규모가 넘어가면은 초과 지준이라고 하거든요. 이 초과 지준에 대해서 이자를 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더 많이 예치하고 싶어질 테고 더 많이 예치할수록 시장에 있는 유동성은 줄어들게 되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금융위기 때 2008년도 이후에는 시중 유동성을 회수를 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초과 지준의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영래포 시장에서 그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팀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금리 추이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면 그럼 성장주가 항상 금리에 큰 영향을 받는데 이런 건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장주도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래포의 확대는 아마 계속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때 썼던 방법 초과 지준율이 지금 금리를 0.1% 주고 있거든요. 이거를 0.2, 0.3%로 더 늘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테이퍼링으로 회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 이외의 방법으로 회수하는 게 시장에 충격을 좀 덜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지속이 된다면 테이퍼링의 시점은 좀 늦어지면서 좀 우려했던 수준의 인플레이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반면에 이제 성장주는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성장률의 2분기 성적표는 어떨까요? 성장주들의 실적이요? 2분기 실적. 실적은 정말 종목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 같은 성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성장세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해외 사업도 이제 점점 성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상장으로 이어짐으로써 또 그 회수를 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금리가 조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바로 오늘 시장에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바이오 주식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것은 네. 낮은 금리에 대한 한국식 반응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또 의외로 전기전자도 사실은 성장축의 하나인데 그쪽은 전혀 반응을 안 했고요. 이런 아주 초성장주, 예, 예. 일반적인 수준의 성장주가 아니라 초성장주로 말하는 놈들만 오늘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과연 지금 또 여기서 고민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금리만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는 투자의 방법으로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은 상당히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확고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확장성 그리고 그리고 저변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 분명히 다 인정은 되는데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 오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가 한국의 우버가 되는 과정이라고 봐요. 실제로 택시 타서 예. 요즘 카카오 택시 굉장히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카카오 택시 타서 물어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인데 카카오가 뭐라 하고 있냐면 지금 군소 그 택시 회사들을 다 매입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니 카카오 택시가 그 옆에 보면 무슨 상온이라고 조그맣게 달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예. 그렇죠. 그 상온을 산 거예요. 예, 그걸 샀는데 그게 점점 많아져요. 왜냐하면 시중에 카카오 택시가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 숫자 많아진 게 그거랑 관계가 그걸 계속 사고 있는 거죠. 거구나. 그러니까 예. 상당히 높은 금액을 주고 사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왜냐하면 흔쾌히 팔고 있는 분위기가 사람들이 많겠죠. 예, 점점 막 예. 증가되는 속도를 보니까 예.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연료비가 이제 LPG 연료비와 휘발유 연료의 가격차 등을 감안을 해보면 네. 그 택시가 나름 상당한 뭐랄까 가격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카카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유율을 한 절반 이상으로까지 크게 늘린다면 우버의 설 자리가 없어질 수가 있죠. 자연스럽게. 예, 지금은 뭐 정책적으로 막혀 있습니다만 나중에 네. 정책이 풀려서 우버가 들어온다고 해도 카카오가 택시 시장을 꽉 잡으면 우버가 자리 못 잡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버에 비해서 훨씬 더 안정성이 높고 네.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우버를 타보고 예. 편하긴 되게 편했는데 약간 불안함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 사적 남의 자동차잖아요. 네네네. 남의 자동차를 타면서 과연 이게 괜찮을까? 이 운전 실력을 믿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등등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카카오는 우버의 자리를 꿰찬다면 한국에서의 우버 밸류에이션을 땡겨갈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이 지금 저는 반영되고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가격인데 그러나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실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여전히 증가한 실적에 비해서는 높은 주가. 과연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들이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그렇네요. 예를 들어 한 10년 장기 시계열로 봐서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인정. 그러나 중간에 이게 굉장히 높은 산을 만들었다면 네. 다시 만약에 좀 비틀비틀해서 떨어지는 상황이 있으면 이 주가가 올라오는데 다시 한 2,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면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담겨 있는 게 지금 한국 성장주 네이버 카카오가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해외에서 터트려준다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카카오 모빌리티 쪽에 저도 지인들이 좀 있는데 내부에서는 지난번에 구글 투자를 좀 받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나스닥으로 갈까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반응들 좀 해주세요. 저도 내부 정보를 하나 오픈했는데. 네, 크네요. 왜냐면 그러면 저도 내부 정보 하나 오픈했는데 반응을 좀 해주시면. 돈 많은 시장에 가면 지금 뭐 제가 최근에 우리 증권사 직원들의 그 시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니까 네. 옛날에 없었던 해외 투자, 특별히 미국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래요? 근데 29년도 대공황 때도 보면 예. 29년 대공황이 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의 온갖 돈들이 다 미국으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유럽의 돈들이. 선진 유럽의 예. 돈들이 벤처 미국으로 막 쏠렸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의 주가가 26년도에도 싸지 않았는데 7년에 더 비싸지고 8년에 더 비싸지는 버블이라 했는데 나중에 29년도 되면 버블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네,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예, 예. 그런 흐름을 내고 나서 29년도에 이제 10월 달에 몰락을 했는데 그때도 보면 모든 돈들이 미국으로 가면서 더 높게 올랐거든요. 돈 빌려주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사실 돈을 땡겨야 되는 그 기업 입장에서는 돈 많은 시장에 가는 게 되게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죠. 우리 쿠팡에서도 보았듯이 네. 쿠팡이 한국에 상장됐으면 그 정도는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럼요. 네. 상장 요건도 안 됐을걸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장주 뭐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성장은 정말 좋은데 네. 사실 밸류에이션을 보면 손이 안 나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PER 배수 70배에 입장을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과연 이걸 80배에 팔아야 될지 90배에 팔아야 될지 밸류에이션도 아리까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손이 안 나가시는 분들은 2분기 실적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는 8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잖아요. 아직은 조금 기간이 있어서 한 7월 정도부터는 정말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업종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항상 저희 채널에 계신 분들한테는 편하게 얘기 드리는 게 있어요. 인기 있는 주식으로 사지 말고 숨어있는 보석을 사서 인기 있을 때 팔아라. 라는 영원이시네. 예, 그렇게 해야만 투자 결과는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인기 있는 주식으로 사는 게 마음은 편합니다. 왜냐하면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사람도 사고 저 옆에 있는 사람 저 친구도 사고 다 같이 사니까 맞아요. 이게 뭐냐면 동료의식이 생겨가지고 되게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네. 주식은 마음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마음이 편해가지고 결과 좋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업들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고 한국의 미래를 끌어갈 기업들이고 다 좋습니다. 근데 주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테슬라하고도 똑같아요. 저는 테슬라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네네. 자동차 전문가하고 통화를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봐도 테슬라의 기술력은 실제로 2, 3년 이상, 네. 두세 단계 이상 발전되어 있어요. 껍데기의 단차를 빼고는 실질적으로 내부 하드웨어, 그러니까 모터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배터리 제어 기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소프트웨어는 말할 나위도 없어요. 그 두세 단계 이상, 2, 3년 이상 발전해 있는 게 분명히 맞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다 좋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하면 잘 모르겠는데 이런 대답이 나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네이버의 미래 밝습니다. 카카오의 미래도 매우 밝습니다. 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표현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네, 확 정리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하고 이번 주에 좀 봐야 될 증시를 한번 쭉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아까부터 우리 안 팀장님한테 이걸 들어야겠다면서 맴도는 거 아시죠, 뭔지?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테이퍼링보다 주목할 리스크가 두 개나 더 있다고요? 뭡니까? 사실 약간의 어그로가 좀 포함이 되어 있었던 예, 예. 멘트였는데요. 예. 테이퍼링보다 이게 더 위험하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니고, 예, 지금은 테이퍼링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예. 하반기에 좀 주목하셔야 될 리스크를 좀 두 가지만 언급을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IPO의 증가입니다. 현재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 합산 시총이 2,700조였거든요. 지난주 기준으로. 근데 하반기에 IPO 예정인 기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이 있는데요. 이 네 기업들의 예정 시가총액을 합산하면 약 3,000조 원이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네. 웃음만 나옵니다. 예, 예. 이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이제 발행 주식수가 한 10%는 그러네요. 증가하는 공급 증가 요인이죠.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이 비슷한 게 또 특례 상장인데요. 이거는 예. 코스닥 시장의 특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코스닥 기업 중에서도 적자이지만 향후의 성장성을 보고 상장을 시켜주는 이 케이스가 전체 상장 중에 한 62%를 차지를 했거든요. 하반기에 상장 예정인 카카오페이하고 야놀자 이 기업들도 현재는 적자지만 조 단위의 기업 가치를 받을 것으로 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규모는 이런 적자 기업들이 이제 수조 원의 기업 가치를 받으면서 시장에 들어온다면 기존의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PER 배수는 높아질 수가 있겠죠. 네. 예, 이익은 깎아먹으면서 기업 가치는 높아지니까요. 그러면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실제보다는 한국 시장이 조금 더 비싸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유상증자 이슈입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실제로 타격을 받았던 업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 기업들은 유상증자가 지금 줄을 잇고 있고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약 10조 원 가까이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1년 동안에 했던 유상증자 규모가 7조 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반기만 가지고도 이미 작년 1년치를 훨씬 더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공급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 두 가지 이 리스크 요인으로 결론을 내보자면 한국 시장의 멀티플이 좀 증가해서 주가 지수의 상승은 조금 둔화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곧버스 아니면 뭐 인버스 이런 거 투자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은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주가 지수의 변동성은 크지 않되 지난 한 주간의 변화에서도 그랬듯이 하지만 이제 개별 종목에 좀 집중을
하셔야지 기회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규모 이제 적자를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미래 가치를 인정받아서 주가가 높은 회사들이 IPO를 하면 네. 외국인은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정작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올해 상반기 IPO 다들 관심 있었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근데 줄줄이 배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IPO들도 사실 그런 추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종합주가지수나 이런 것들에도 오히려 악영향이 있을까 이런 생각마저도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요. 네. 그 공모가보다도 실제로 이제 시장에 상장이 돼서 시초가가 보통 따상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따상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지수는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따상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실제 반토막이 된다. 그러면은 그 기업의 상장이 오히려 주가지수에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네. 네, 그렇죠. 지금 계속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핵심은 쉽게 얘기하면 물타기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물타기 되고 있다. 이 부분은 계속 그 우려죠. 그러니까 그 자금들이 더 국내 유동성들이 더 주식시장으로 몰려 들어오거나 그리고 또 해외 유동성들이 몰려 들어오거나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상장이 되고 유상자가 많아도 거뜬히 이겨 나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대중을 잘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일단 지금까지 상반기에서 국내 기업들의 EPS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160조를 돌파하고 있어서 펄을 상당히 낮춰줬습니다. 기존에 지난주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기존에 한 15, 16배 이 정도 네. 수준에서 160조 이상의 그 EPS 총합이 나오니까 갑자기 12배 내외, 13배 뭐 이런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에 다른 앞서 얘기했던 그런 기업들이 상장을 해서 한 300조 정도 시가총이 늘어나면 그때는 뭐 이번에 이렇게 낮아진 것들이 또다시 물타기 되죠.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아직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대신에 그런 기업들이 와서 국내에 일반적으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유동 자금들이 이게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나 이런 데 투자하고 싶어. 옛날 삼성생명처럼 네, 네. 뭐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면 커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유입되는 자금과 그러니까 IPO로 유입되는 자금과 바깥에서 외부로 들어오는 공급 자금이 네.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지 하반기에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쭉 장의 변화를 해주는데요. 이번 주 혹시 주목해야 될 스케줄들이 있으면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 이번 주에 좀 주목하셔야 될 스케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16일에 FOMC가 있죠. 미국 시간 기준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요. 8월 잭슨홀 미팅 때 첫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 언급이 나올 것이다라고 답한 월가 이코노미스트도 한 2%밖에 안 네, 됐거든요. 그래서 6월엔 더더욱 안도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8일에는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선물 만기일과 옵션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지만 이것은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6월 17일부터 18일에는 일본의 금융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네, 일본 시장은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3.9%를 기록을 했거든요. 연율화된 수치인데요. 주요국 중에 유일하게 역성장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완화적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라는 언급을 함으로써 이제 연내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라는 식의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것과는 반대로 일본의 경우는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완화적 통화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네.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는 중국의 6.18 쇼핑 페스티벌입니다. 이건 뭐예요? 요거는 이제 1일부터 개막을 한 중국의 쇼핑 페스티벌인데요. 예. 총 25만 개의 브랜드가 참여를 해서 1,300만 여 개의 품목을 판매를 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예. 게다가 작년 행사의 2.5배로 올해는 진행이 되고요. 이미 신기록 달성 중입니다. 작년 기록을 이미 깼었고요. 그리고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라서 중국 소비자 섹터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미 이 페스티벌에서 판매량이 신기록을 기록한 이제 국내 브랜드들도 뉴스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 20일부터는 이제 일요일인데요. 이때부터는 공모주 청약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실 때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동시에 떠서 복수 청약을 하는 요거는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공모주 청약하실 때 하나의 증권사만 선택을 하셔서 계좌 개설하고 공모주 청약을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껏 여기저기 돌아다녔더니 이제 못하게 하고 참나. 알겠습니다. 뭐 못하게 하면 또 안 해야죠. 뭐 저희 같은 사람이 펼 수 있나요? 안지원 팀장님 항상 이렇게 이제 벌써 2주밖에 안 됐지만 오랫동안 본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저희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에게 시황을 아주 편하게 들려주셔서 그래서 안 팀장님 찾는 분들이 점점 이렇게 느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소식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